279페이지에요. 매매입니다. 자, 1번 매매에 관한 일반 내용을 정리해놨네요. 매매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고르면 했는데 1번요. 매매 일반 내용들 쭉 정리해놨습니다. 보죠. 1번 현실 매매도 역시 낙성 불료식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자체는요, 낙성 계약이고 불료식 계약이고 쌍무 계약이고 유상 계약입니다. 따라서 현실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 현실 매매는요, 말 그대로 매매 계약을 하는 그 현장에서 매매 내용은 다 실현되어 버리는 거죠. 실현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거래 행위인 매매 계약은 전부 그 자리에서 대금과 물건을 특정해서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급부 이행,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 받죠. 뭐 시장에 갔을 때 말입니다. 예컨대 뭐 고등어 2마리 산다. 그러면 고등어 2마리 산다. 한 마리당 2,000원씩 해서 너무 비싼가요? 1,000원씩 해서 2,000원 주고 그 자리에 샀다. 이게 뭐예요? 현실 매매란 거죠. 이것도 뭐예요? 낙성계약, 착력과 승낙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행을 하는 거죠. 현실적 이행까지 마무리 지어지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행을 마무리하는 것이지 그것이 용물계약서로 바뀌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니은 매매 목적물을 현존한 것이야 한다. 아니죠. 매매는 장차 물건을 만들어서 내가 팔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현존해야 할 것은 아니다. 그죠? 이게요. 따라서 틀렸다. 3번. 디귿. 특정 물뿐만 아니라 종류물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가능합니다. 물건에 관해서는요, 현존하지 않아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특정 물 아니어도 무방해요. 특정 물이 아니라는 것은 종류물을 말합니다. 이게요. 딱 정해서 매매 계약 아니라 뭐 이 종류물이어도 이행기까지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이것이 정해져 있으면 되죠. 따라서 옳습니다. 리얼. 재산권 이전이 매매 계약 체결 당시 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재산권 이전이 매매 계약 체결 당시 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으로 된 경우 했네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원시적 불능이라 하잖아요. 그죠? 리얼. 원시적 불능이다.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인 매매 계약이죠. 옳다. 그죠? 그 다음에 미엄.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 있어서도 매매 대금은 반드시 계약 당시 확정되어야 한다 했는데, 여기에 당해 법률 행위의 목적의 확정이라는 것은 확정 가능하면 되죠. 확정의 가능성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보통 대금이라든지 매매 목적 물건의 확정이라는 것은 나중에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돼요. 이게 확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할 때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란 거죠. 이행기 와서 어떻게 대금을 정하고 그 다음에 물건은 무엇을 정하고 이런 게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딱 정해졌으면 확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미엄. 확정되어야만 한다 했으니까 틀린 말입니다. 비엄. 매매 목적물의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하지 않고 했는데요. 매매는요, 반드시 매매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물건을
인도를 약정하고 매매 목적물이요. 또 이 물건의 대가에서 뭐냐? 대금 지급을 약정해야 돼요. 대금이니까 뭐예요? 금전이죠. 금전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금전 한다. 그래서 틀렸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가볼까요? 매매의 일방 예약입니다. 매매 예약인데요. 우리 민법의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일단 추정하죠.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죠?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이게 민법상의 태도다. 자, 보죠. 틀린 것은 했죠. 1번. 매매 일방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여기에요. 예약이란 것은요. 장차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하기로 미리 약속해 두는 거잖아요. 미리 약속해 두는 거다. 미리 약정하니까 뭐예요, 이거는? 그래요. 채권 관계죠. 즉, 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약속해 두는 것이다. 해서 채권 계약이죠. 채권 계약. 그죠? 그러니까 약속할 의무를 짊어지기로 약속하는 거죠. 뭐죠?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채권 계약입니다. 옳죠. 2번.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미 여기에 예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거니까. 그죠? 내용이 이미 결정돼 있잖아요. 이 약정에서. 그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옳다. 3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본 계약의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매매 일방 예약했어요.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 예약이다 라고 하면 이 예약에서는요, 예약이 일방 예약이라면 예약 완결권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약 완결권을 일방 귀속이잖아요. 그죠? 어느 한쪽에 예약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에게 귀속시켜 두는 거죠. 이 예약 완결권을 부동산에 관한 매매의 일방 예약 완결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판례는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알아두셔야겠죠?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옳다. 그죠? 4번.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않는다 했는데, 자, 4번도요. 우리가 예약 완결권은 뭐예요? 이거는요. 형성권입니다. 성격이요. 행사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상대방이 단독행위로 법령이에요. 행위를 해요. 자, 예약 완결권 행사하는 모습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형성권이고요. 그렇다면 이 형성권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 적용되고요. 제척기간은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서 기관 도가를 따져보는 거죠. 그죠? 따라서 제척기간은 중단 사유도 없습니다. 중단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척기간이 지나버리면 형성권은 소멸해버립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제척기간 몇 년이냐? 이 기간 자체는 법령이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10년 내에. 그러면 10년이 경과했다라고 하면 소멸해버리죠. 이게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이라는 이 가등기 되어 있더라도 예약 완결권이라는 것은 제척기간 10년에 적용되니까 예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10년이 너무 길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이게 10년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10년에 그게 상대방의 최고권을 인정하죠. 상당 기간 내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그 예약 완결 의사표시를 최고한 이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 이 예약 완결권은 사라져서 실효돼 버립니다. 즉 매매 예약에 의한 매매는 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최고의 효과는 이 예약 완결권이 소멸해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네요. 5번 매매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그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최고권요. 상대방의 최고권은 5번에 가시면 2형에 보세요. 2형 예약 완결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예약 의무자는 산당기간을 정하여 예약 의무자가 바로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바로 예약 의무자가 돼요. 예약 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 최고할 수 있고 요게 이제 요겁니다. 상대방의 최고권입니다.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 예약 완결을 행사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때 예약 의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즉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말도 안 하고 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을래 포기할래 이런 말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라는 거죠. 그랬으면 확답을 받지 못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예약은 이 예약요 매매 예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 말이에요. 상실하니까 결국은 매매 예약에 의해서 매매를 체결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런 내용이다.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계약금에 관한 내용은 7번 문제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어요. 7번. 7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계약금의 내용을 총 정리하는 거예요. 일단 계약금은 우리 민법상은 어떻게 정리하냐 하면 민법상의 규정으로는 이 계약금이 교부되었다라고 하면 해약금인 것으로 추정하죠. 그러면 해약금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 민법상 해약금의 의미는 뭐예요? 이 계약금 안에는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는 그러한 계약금 상태다. 이때 이 계약금 이름을 우리는 해약금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해약금 추정 이것은 민법 565조의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해제권 행사를 규정해 놨겠죠. 그래서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여기에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이 되겠죠. 우리 민법의 해석상으로는 그죠.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민법상으로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해약금 추정에 관한 규정. 해적을 행사한 거죠. 다만 우리 7번의 문제는 계약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총 정리해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기억, 옳은 것, 틀린 것 이걸 정리해 봅니다. 별도의 특약 없이 교부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이게 뭐예요? 우리 민법의 태도죠. 그죠? 해약금 추정. 옳죠. 자, 니은 매도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약정. 자, 니은의 이 약정이요. 지금 따옴표 속에 있는 약정. 이 자체는 뭐냐? 바로 위약했을 때 이 계약금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자라는 약정으로서 위약금의 약정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약속을 위반했을 때 이 계약금 가지고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약정. 그래서 위약금 약정이라고 그래요. 자, 이때 위약금 약정의 경우는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다. 자, 이렇게 해서 교부된 약정에 덧붙여서 계약금이 교부되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해약금 추정이 될 것이고, 이거는 민법 565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요 위약금 약정은요, 이것은 우리 민법상으로 손해배상 장차 계약을 위약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될 텐데, 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이 계약금을 근거로 해서 정하자, 이렇게 정했다는 것이죠. 그럼 미리 예정해 놨으니까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위약금 약정을 하면서 계약금을 교부했다라고 하면 계약금 교부에 의해서 해약금으로 추정받게 되고, 위약금 약정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손해배상할 것을 미리 예정해 두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채무불이행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될 텐데, 그때 손해배상금 가지고 또 싸워야 되잖아요. 다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서 교부한 사람이 만약에 채무불이행했다면은 약속 위반했으니까, 그러면 교부한 사람은 내한테 미리 줬던, 매도인한테 미리 줬던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몰수당하고, 반대로 매도인이, 즉 받은 사람이 채무불이행했을 때는, 약속 위반했을 때는 그 배액으로서 손해배상을 돌려주자. 그럼 배액이란 것은 받은 것은 상대방 돈이니까 돌려주고, 그 배를 붙였으니까 그만큼의 돈을 손해배상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그죠? 그 다음, 디귿. 자, 여기 잘 봐두실게요. 니은에서는요, 위약에 관한 약정, 약속을 위반하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약정은 위약금의 약정이라 그러고요. 이렇게 약속하고,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일단 이렇게 추정한다는 걸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디귿. 매도인이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100을 현실로 제공해야 하므로 매수인이 이의 수령을 거부한 때는 이를 공탁하여야 계약이 해제된다. 이건 또 틀린 말이에요. 디귿은 틀리는데 어떻게 틀렸냐면, 자, 민법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요. 565조에서 여기서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는요, 수령자가 해제할 때는 배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상환하면서 해야 돼요. 하면서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자, 이때 하면서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배액을 상환을 현실적으로 교부해야, 그죠? 이걸 의미는 그렇습니다. 현실적 제공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인데, 반드시 그러면 이행까지 이추어져야 되잖아. 이행까지 해야 되는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즉, 다른 말 하면, 현재 제공을 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안 받으면 공탁해야 상대방한테 이행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탁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 제공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상환이란 의미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예요. 자, 요것 알아두셔야 돼요. 이행까지는 할 필요 없다. 공탁은 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리얼.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자, 융자 신청은 뭐냐? 매수인이 준비하는 행위 하고 있죠. 준비행위. 대출 신청. 누가? 매수인이. 매수인이 대출 신청한다는 것은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대금을 준비하는 행위에 불과하죠. 이것은 이행의 착수는 아니다.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요. 565조의 해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인정돼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해제할 수 있고, 이행에 착수가 되어버리면
이 해제권 행사 못 하거든요. 그러나 준비행위, 즉 대출 신청인 준비행위는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에요.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니까 565조에 있는 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리얼 옳은 지문이죠. 이행에 착수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미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자, 미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이라고 했잖아요. 자, 중도금을 지급해버리면 이행에 착수예요. 이때 이행에 착수라는 의미는 일부를 이행에 착수했던, 전부를 이행에 착수했던, 전부 이행에 착수예요. 이행 착수가 있으면, 이 착수가 있어버리면 해제 565조에 있는 해제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행의 착수의 이행이란 것은 전부 이행했던, 일부 이행이든 다 포함입니다. 여기에 다 포함돼요. 이게. 그런데 이게 중도금 지급했다 했잖아요. 중도금 지급은 바로 이행의 착수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못하죠? 565조에 있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는 안 된다. 이렇게 하죠. 비업, 계약금 계약은 매매 기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지만 주된 계약과 동시에 하여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업. 자, 계약금이라는 금전은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계약금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금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 이것은 정해진 계약금이 이행, 즉 교부가 돼야 돼. 교부가 돼야 돼. 교부가 되어야 이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이런 것을 바로 요물계약이라고 그러죠. 동시에 이 계약금 계약은 기본 계약에 덧붙여서 하는 거죠. 기본 계약에 더하여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여기는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면서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성질을 설명한 것이죠. 그러나 종된 계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환매 계약과 다른 점입니다. 다음 시효.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계약 성립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다. 좋습니다. 요물계약이다. 2형.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우리 민법의 원칙이죠. 565조 해약금 추정. 위약벌인 경우에는 당사자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그렇죠. 위약벌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별도로. 옳다. 지읒. 중도금을 지급한 당사자일지라도 상대방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으로서